우리는 유사시 대비를 위해 최고 지도자 동지의 그림자 인물을 양성한다. 저는 김정은의 얼굴을 만든 사람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김정은이 아니었어요. 같은 얼굴형, 같은 헤어스타일,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루 조선인민군 8호 병원 외과 과장이었고 북한 최고 위층만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가 만든 가장 끔찍한 비밀 프로젝트에 투입됐어요. 사람을 사람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일. 그들이 영광계획이라 불리던 프로젝트였죠. 바로 김정은의 완벽한 대역을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인간의 얼굴에 메스를 대고 주사를 넣으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살리고 있는 건 생명이 아니라 정권의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1979년 가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앙당 보건부 고위 간부였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간호학 교수였어요. 북한에선 태어난 곳과 부모의 지위가 곧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즉 출신 성분이라고 하죠. 성분이 좋으면 평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을 배치받아요. 성분이 나쁘면요? 탄광으로 가거나 농촌으로 쫓겨나거나 아니면 아예 존재 자체가 지워질 수도 있죠. 저는 운이 좋았어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특권층이었던 거죠.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교실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필기를 할 때 저는 평양 제1중학교에서 난방이 되는 교실에 앉아 있었어요. 고위층 자녀들과 함께 영어를 배우고 생물학을 배우고 심지어 소비에트 교과서로 수학까지 공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특별히 대했어요.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실수를 해도 혼내지 않았고 성적이 조금 낮아도 넘어갔죠. 당연히 김일성 종합대학 의학부에 진학했습니다. 입학시험이 있긴 했지만 제 성분이면 떨어질 리 없었어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수업 중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는 매일 3끼를 먹었고 고기도 일주일에 2~3번은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국가가 저를 키우는 이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국가를 위해 일하면 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졸업하자마자 8호 병원에 배치받았어요. 동기들은 부러워했죠. 8호 병원은 선택받은 자들만 가는 곳이었으니까요. 배치받은 곳은 정말 다른 세계였습니다. 일반 병원에선 수술 장갑조차 제대로 소독하지 못해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취제가 없어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수술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8호 병원은 달랐습니다. 서방 제약사에서 들여온 약들이 즐비했고 최신 수술 장비들이 있었어요. CT, MRI, 초음파 기계까지 다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는 환자들은 전부 당 간부, 군부 핵심 인물, 외교부 고위층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외과 과장까지 올라갔어요. 30대 초반에 과장이 된 건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제 실력도 실력이었고 아버지의 영향력도 있었던 거죠. 일반 인민들이 아스피린 한 알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동안 저는 수입 진통제를 쓰며 고위층의 두통을 치료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배웠어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게 맞다고 그게 애국이라 굳게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건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비공개 브리핑에 호출됐어요. 보통은 하루 전에 공지가 오는데 그날은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리처루 동무 즉시 병원 본관 3층 회의실로 출근하시오. 지각하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식은땀이 났어요. 이곳에서 즉시라는 말과 지각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은 절대 가볍게 쓰이지 않거든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을씨년스러웠어요.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은 평양 거리를 달리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최근에 실수한 수술이 있었나? 누군가 나를 고발한 건가?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동료들이 회의실 밖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새벽에 호출당한 거였죠.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7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부서장이 책상 앞에 서 있었고 옆에는 보이부 군복을 입은 남자 2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보이부. 그 단어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부서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생동무들은 오늘부터 최고 비밀사업 영광계획에 배치됐습니다. 이 내용은 보안 1호사항으로 구두로만 전달되며 그 어떤 기록도 남겨선 안 됩니다. 적발 시 본인 및 가족 전원이 조치될 수 있음을 서명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가족 전원. 이 나라에서 그 말은 절대 허투루 쓰이지 않아요. 그 말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모, 형제, 자녀까지 모두 처벌받는다는 뜻이죠. 손이 떨렸지만 저는 서명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하는 순간 이미 의심받는 거니까요. 서류에 서명을 마치자 보위부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에 누설해선 안 됩니다. 꿈속에서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해했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일제히 대답했어요. 그때 회의실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화면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수술복을 입고 마취된 상태로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환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천천히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김정은이었어요. 아니, 김정은처럼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얼굴형, 똑같은 헤어스타일, 심지어 점의 위치까지 똑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요. 그 사람의 눈엔 생기가 없었어요. 마치 인형 같았죠. 부서장이 말했습니다. 동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영광계획의 12번째 성과물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의 공개활동을 보호하고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그림자 인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림자 인물.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부서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인물은 외모뿐만 아니라 발성, 걸음걸이, 손동작, 심지어 습관까지 완벽히 복제되어야 합니다. 의료팀은 외형 개조 수술 및 신경 반응 교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신경 반응 교정이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건 의학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뇌를 조작한다는 뜻이었죠.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화면에는 수술 장면들이 나왔어요. 안면 윤곽 수술, 성대 조정, 피부 이식.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이름은 리명호입니다. 나는 위대하신 최고 지도자 동지의 뜻을 받들어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목소리까지 똑같았어요. 억양, 톤, 말투까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마치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말하고 있었죠. 갑자기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그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만두시라요, 살려주시라요. 보위부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고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와서 진정제를 주입했습니다. 남자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리명호가 아니야. 나는 그리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부서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들이 본 것처럼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무들의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정신적 안정성 확보, 기억 조정, 행동 패턴 훈련. 이 모든 것을 의료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려는 건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우고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철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선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누구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메스를 잡는 손이 떨렸고 수술을 마친 후에도 손을 씻고 또 씻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제 손엔 인간의 고통이 아닌 정권의 광기를 돕고 있다는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곧 제 목숨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영광 계획에 투입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지하 3층 특별병동으로 출근했어요. 일반 병동과는 완전히 격리된 공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3번의 보안 검색을 거쳐야 했습니다. 지문 인식, 홍채 인식, 그리고 보이부원의 유관 확인까지요.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특별병동에는 총 8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각 방마다 한 명씩 피험자들이 있었죠. 피험자.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환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냥 피험자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를 만난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이미 안면 윤곽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상태였죠. 얼굴에는 아직 붓기가 남아 있었고 봉합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제 역할은 수술 후 회복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 수술을 계획하는 거였어요. 차트를 보니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제3구역 피험자 24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제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이름이라도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꿈속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다른 이름만 들려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차트만 적었죠. 피험자 24, 정신상태 불안정. 기억훈련 추가 필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게 내 얼굴이 아니라고 울부짖었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은 제게 매달리며 저를 죽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음 날이 되면 사라져 있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죠. 프로젝트에 배치된 동료들도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고 점심시간에도 각자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한 번은 같은 과 후배가 복도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저 이거 못하겠어요. 저 사람들 눈빛을 보면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우리가 의사가 맞나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배는 일주일 뒤 출근하지 않았어요. 부서장은 그가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북한에서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2가지 중 하나를 의미했으니까요. 수용소로 갔거나 이미 죽었거나.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고 누군가 제 얼굴을 자르고 있었어요.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출근길에도 뒤를 자꾸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저는 미련하게도 USB 하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야간 당직 때였어요. 지하병동은 밤 10시 이후 의료진 한 명만 남고 다들 퇴근했죠. 저는 조용히 기록 보관소에 들어갔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있었지만 당직 의사는 비상시 접근 권한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파일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피험자들의 진료 기록, 수술 전후 사진, 음성 훈련 기록, 그리고 사망 처리된 피험자들의 명단까지 모두 USB에 복사했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끔찍한 일들이 기록으로라도 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USB를 가방 깊숙이 넣고 보관소를 나왔을 때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청소부 아주머니였죠. 그분은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둘러 당직실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USB를 가방에서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하며 고민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에게 보여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하나? 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환자를 보고 평소처럼 퇴근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제 착각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전 직원이 회의실에 소집됐습니다. 아침 긴급 소집이었어요. 공지는 전날 밤 11시에 왔죠. 내일 아침 7시 전 직원 본관 대회의실 집합. 지각 불가.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보위부원들이 문 앞에 서 있었고 부서장은 단상 위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서장이 입을 열었어요. 동무들, 최근 우리 병원에서 중대한 보안 위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비인가 접근 권한을 이용해 기록 보관소에 침입했습니다.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이는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당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며 최고 존엄을 모독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보안팀이 로그를 분석한 결과 지난주 화요일 밤 11시 23분에 기록 보관소 접근이 확인됐습니다. 그날 밤 당직이었던 사람은 부서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명단을 보았어요. 8과 외과 과장 리처루 동무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리처루 동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났어요. 주변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눈빛은 동정이었고 어떤 눈빛은 안도였어요. 자기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리처루 동무, 그날 밤 보관소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입이 바짝 말랐어요. 피험자 24의 차트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수술 계획을 세우려면 과거 기록을 봐야 했습니다. 부서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직 시간 중이 아니라 밤 11시에 들어갔습니까? 낮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요. 낮에는 수술과 회진으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직 중에 시간이 나서 확인했습니다. 보안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동무는 보관소에서 27분간 머물렀습니다. 차트 하나를 확인하는데 27분이 걸렸습니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여러 환자의 기록을 비교하며 확인했습니다. 부서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리처루 동무 회의 후 별도로 면담이 있을 것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어요.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지만 저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만 났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갔을 때 보위부원 2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처루 동무, 이쪽으로 오시죠. 그들을 따라 작은 면담실로 들어갔어요.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신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말했죠. 동무, 우리는 동무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무의 행동이 우려스럽습니다. 며칠간 자택 대기하십시오. 추가 조사가 있을 겁니다. 자택 대기.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짐을 챙겨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장을 보는 아주머니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어머니가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어요. 봉투 안에는 낡은 군용 신분증과 평북 국경의료소 파견 명령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도장을 보니 아버지가 생전에 보건부에서 쓰던 인장이었어요. 엄마, 이게. 어머니가 제 입을 막으셨습니다. 말하지 마라. 벽에도 귀가 있다. 어머니는 제 귀에 대고 속삭이셨어요. 오늘 밤 집을 나가야 한다. 내일이면 늦어.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철우야,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거 다 봤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이런 나라에 널 태어나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해서. 엄마. 어머니는 제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하나 더 쥐어주셨습니다. 거기엔 연락처와 암호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북쪽 끝에서 별이 보이면 남쪽으로 걸어라. 이건 브로커와 연결되는 암구호였어요.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엄마는 이미 늙었단다. 내 아버지도 떠났고. 엄마가 여기 남아서 시간을 벌어줄게. 내가 멀리 갈 수 있도록.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탈북자의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아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공개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조치를 당하죠. 어머니는 그 모든 걸 각오하고 저를 보내시는 거였어요.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그런 일을 당하면. 철우야. 어머니가 제 얼굴을 2손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단다. 내가 자유롭게 숨쉬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됐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라면 엄마는 차라리.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의 어깨가 너무 작고 가벼웠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셨던 그 어깨가 이렇게 약했나 싶어 눈물이 쏟아졌죠.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작게 속삭이셨어요. 미안해하지 마라. 대신 살아남아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라.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방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약간의 돈,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것만 가져가거라. 엄마를 잊지 말고. 잊을 수 있을 리 없잖아요, 엄마.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 이마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저는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집 밖으로 나와 어둠 속으로 걸어갔을 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그리고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서류를 들고 평양역 화물 집결지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거리는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은 평양 외곽거리를 걸으며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 보위부가 이미 알고 일부러 놓아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화물 집결지에 도착하니 군용 트럭 몇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군복을 입은 운전병이었죠. 파견 명령서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운전병은 손전등으로 서류를 비춰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8호 병원 리처루 동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럭 뒤쪽으로 가십시오. 30분 후 출발합니다. 저는 트럭 뒤편에 올라탔어요. 안에는 이미 두세 명의 군인들이 앉아 있었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눈을 감고 있었어요. 30분 후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차체, 차가운 바람, 그리고 갈 곳 없는 미래. 창밖을 보니 평양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살았던 도시, 제가 의사로 일했던 병원,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 집. 모든 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 USB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어머니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할 수 없었어요. 그 기록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숫자로만 남을 테니까요.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중간중간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군인들이 트럭에 올라와 신분증을 확인하고 짐을 뒤지고 때로는 얼굴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확인했죠. 하지만 다행히 8호 병원 파견 명령서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의료 파견이라는 말에 군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트럭은 계속 북쪽으로 향했고 날씨는 점점 추워졌어요. 함경북도를 지나 평안북도로 들어갈수록 풍경이 황량해졌습니다. 민가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가끔 보이는 마을들은 폐허나 다름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셋째 날 오후 드디어 국경 근처 군의소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리는 순간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영하 20도는 좋게 넘는 추위였죠. 주변을 둘러보니 눈앞에는 온통 철조망과 감시탑뿐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기관총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고 곳곳에 지뢰 경고 표지판이 서 있었어요. 이걸 넘겠다고 내가 진심이었나?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저는 평양에서 수배 대상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군의소 책임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8호 병원에서 오셨다고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조국을 위한 일인데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숙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근무 시작하시면 됩니다. 숙소라는 건 낡은 막사였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침대는 딱딱한 나무 판자였죠.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기회를 엿봐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막사 밖으로 조용히 나왔습니다. 멀리 압록강이 보였어요. 얼어붙은 강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죠.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다. 저 강만 건너면 살 수 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죽음과 삶을 가르는 경계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군의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는 대부분 동상이나 영양실조로 쓰러진 병사들이었습니다. 약도 부족하고 장비도 형편없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치료했어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죠. 며칠이 지나고 저는 야간 당직을 자원했습니다. 책임자는 의아해했어요. 야간 당직은 힘듭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평양에서도 야간 당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야간 당직을 맡게 됐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군의소에 혼자 남는 시간. 그 시간을 이용해 저는 탈출 경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쪽지에 적힌 연락처로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공중전화를 이용했고 암구호를 말했죠. 북쪽 끝에서 별이 보이면 남쪽으로 걸어라. 전화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일 후 밤 11시. 서쪽 철조망 끝 지점. 검은 옷 입고 나와. 손전등 2번 깜빡이면 따라와. 전화는 끊겼어요. 3일. 저에게 남은 시간은 단 3일 뿐이었습니다. 그 3일이 마치 3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환자를 보고 밤에는 당직을 서면서 탈출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 없는 짐은 모두 버리고 가방에는 옷 한 벌과 USB 그리고 어머니 사진만 넣었어요. 약간의 식량과 물도 챙겼죠.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밤 10시. 저는 평소처럼 당직실에 앉아 있었어요. 11시가 되자 조용히 검은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눈발이 날리고 있었어요. 서쪽 철조망 끝으로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감시탑에서 불빛이 빙빙 돌고 있었고 조금만 잘못하면 발각될 수 있었죠. 철조망 끝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2번 깜빡였어요. 저는 몸을 낮추고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눈 속에 몸이 파묻히고 손이 얼어붙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50m쯤 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족으로 보이는 밀수꾼이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팔을 잡고 끌었어요. 우리는 소리 내지 않고 기어서 이동했습니다. 철조망 아래 누군가 미리 파놓은 구멍이 있었어요. 그 구멍으로 기어나갔죠. 철조망을 빠져나오는 순간 옷이 찢어지고 팔에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압록강까지만 가면 됐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비견들이었습니다. 밀수꾼이 제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어요. 뛰어. 지금 당장.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눈밭을 헤치고 나뭇가지를 뚫고 숨이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쏜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발밑에서 쩍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 위였어요. 우리는 이미 얼어붙은 압록강 위를 달리고 있었던 거죠. 순간 제 발이 푹 빠졌습니다. 얼음이 깨지며 차가운 물이 발끝부터 무릎까지 순식간에 올라왔어요. 너무 차가워서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밀수꾼이 제 팔을 붙잡아 끌어올렸지만 몸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어요. 일어나. 조금만 더 가면 돼.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목숨 걸고 날 보냈는데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우리는 다시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어요. 탕. 밀수꾼이 소리쳤습니다. 엎드려. 우리는 눈 속에 몸을 던졌어요.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수꾼이 제게 말했어요. 저기 다리 밑으로 가. 거기서 숨어. 내가 저들을 다른 쪽으로 유도할게. 30분 기다렸다가 계속 남쪽으로 기어가. 알겠어. 하지만. 됐어, 가. 그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죠. 이쪽이다. 이쪽으로 왔다. 경비병들과 개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다리 밑으로 기어갔어요. 얼어붙은 강물 아래 좁은 공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추위로 온몸이 떨렸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찾았다. 여기 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저는 눈을 감았어요. 밀수꾼 아저씨가 날 살리려고 자기가 희생한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경비병들이 철수한 것 같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리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발은 완전히 감각이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살아남아라. 살아서 이 이야기를 전해라. 저는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손이 얼어붙고 무릎이 까지고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앞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요. 중국 땅이에요. 일어나요. 낯선 조선족 청년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중국인가요? 네, 살았어요. 살아남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쏟으며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낡은 창고 안에 누워 있었어요. 낯선 천장, 낯선 냄새, 하지만 안전한 곳.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3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발은 심한 동상이에요. 병원에 갈 수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치료했어요. 저는 발을 내려다봤어요. 까맣게 변한 발가락들이 보였죠. 가방은요? 제 가방은 어디 있어요? 청년이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USB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도 있었죠. 저는 그것들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살았다. 내가 살았다. 엄마, 제가 살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중국 땅에서 20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창고에서, 농가 헛간에서, 때로는 산속에서. 몸은 한계였어요. 발은 계속 썩어가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토했죠. 하지만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저를 보내신 이유를 헛되이 할 수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지금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 보위부 조사를 받고 계실까? 수용소로 끌려가셨을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어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요. 20일 후 드디어 연락이 닿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정보과 접선 안내. 작은 트럭에 실려 국경 근처 안가로 이동했고 지정된 시간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저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처루 선생님, 긴 여정이셨습니다. 이곳부터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어요. 선생님이라는 호칭. 평생 동안 제가 들었던 그 단어가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존중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USB를 건넸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부디 이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차에 태워 남쪽으로 향했죠. 창밖으로 중국 풍경이 지나갔어요. 저는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 제가 떠나온 땅. 엄마, 저 살았어요. 약속대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꼭 이 이야기를 전할게요. 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고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공항 안은 너무 밝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다녔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정보요원들이 저를 조용히 안내했어요. 일반 입국장이 아닌 특별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갔죠.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국가정보원 보호시설입니다.
거기서 신원 확인과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한 곳입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북한과 너무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밤인데도 환하게 켜진 불빛들. 북한에서는 평양조차 밤이 되면 암흑천지가 되는데 여기는 밤이 낮처럼 밝았어요. 보호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외관은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보안은 철저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깨끗한 복도와 방들이 있었죠. 한 요원이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며칠간 머무시면 됩니다. 불편한 건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방 안에는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어요. 욕실도 딸려 있었죠. 저는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침대가 푹신했어요. 북한에서는 나무 판자 침대에서 잤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침대는 처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그저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죠. 다음 날 아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관 2명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한 명은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였죠. 그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편하게 앉으세요. 저희는 선생님을 신문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북한에서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는 건 당신을 의심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어요. 선생님이 가져오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이건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행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료들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어요. 제 신분, 경력, 탈북 과정, 그리고 영광 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어요. 때로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지만 그건 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였죠. 조사가 끝난 후 저는 정착지원센터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가족을 찾으러 왔고, 어떤 분은 굶주림을 피해왔고, 어떤 분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것을 봤어요. 공포, 상실,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조용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해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교육, 경제 교육, 법률 교육, 취업 교육. 북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은행이 뭔지, 신용카드가 뭔지, 전세와 월세가 뭔지. 북한에서는 국가가 모든 걸 배분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자유롭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의사로 살고 싶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한 의사 자격증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의사 국가고시를 다시 봐야 했죠. 교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쉽지 않을 겁니다. 북한과 남한의 의학 체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시험 준비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나원 생활이 끝나고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받은 돈으로 최소한의 생활용품을 샀어요. 침대, 책상, 의자, 그리고 의학 서적들. 그날부터 저는 하루 15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북한에서 배운 의학 지식은 20년 전 수준이었습니다.
새로운 약물, 새로운 수술법, 새로운 의료기기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시 의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정권이 아닌 사람을 위한 의사로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저 공부만 했죠.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나면 눈물을 흘렸지만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엄마의 희생이 헛된 게 되잖아요. 1년 후, 저는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문제를 풀기 시작하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1년 동안 새로 배운 것들을 모두 쏟아냈어요. 시험이 끝나고 몇 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다시 의사가 됐어요. 그 후 저는 국립의료정보연구원의 자문역으로 채용됐습니다. 북한 의료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들이 UN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국제인권단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보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제 이야기를 직접 하겠다고요. 첫 강연은 작은 인권단체에서였습니다. 20명 정도 모인 조용한 강당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루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의사였고 국가가 만든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에 투입됐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강연이 끝난 후 한 고등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사람 목숨을 그런 식으로 다뤘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하지만 그걸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살아남은 이유를 말이에요. 숨겨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여러 곳에서 강연을 했어요. 대학교, 고등학교, 인권단체, 의료윤리포럼.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때로는 북한을 미화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거짓말이다, 과장이다, 체제를 모독한다는 비난이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 봤으니까요. 그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사람들을,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가던 그 눈빛들을. 그리고 지금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 3일은 외래 진료를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탈북자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해요. 제게 찾아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탈북자들입니다. 그들은 저를 보면 안심하는 것 같아요.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요. 얼마 전에는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어요.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꽉 잡고 울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과거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게 뭘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름을 불러주는 일, 손을 잡아주는 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하지 않는 일이에요. 북한에서는 침묵이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침묵하지 않는 게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머니 사진을 봅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세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바라신 대로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다짐합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겠다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겠다고, 누군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겠다고요. 그게 제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유니까요. 북한에는 아직도 제가 본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실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유롭게 숨 쉬세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